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주제가 남았는데, 한 3시간 지나면 어깨가 꽉 뭉치시죠? 네. 긴장을 바짝 하시고 들으셔서 그죠? 이렇게 긴장하시고 수업 막 들으시니까, 그 어깨에 돌려 올린 것처럼 꽉 묻혀 있으시는데, 긴장하지 말고 들어야 되는데, 긴장이 어떻게 안 돼. 그죠? 안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편안하게 좀 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다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긴장이 들어가서, 그 어깨를 툭툭 털면서 좀 편안하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좀 편해지려고 하면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많이 하시다 보면, 운전도 많이 하면 편해지잖아요. 네, 처음에 운전하실 때는 막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정신없고. 근데 자꾸 하시다 보면 숙달이 되니까, 이제 조합 설립으로 갈 때는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십니다. 여기 추진위원회 한 다음에 조합. 이 조합은 재개발보다 재건축이 더 어렵다. 그거 아까 확인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할 때 이 동의가 일단 중요한데, 주제. 재개발은 전체 토지동 소유자 4분의 3, 그 다음에 면적 2분의 1 동의를 얻어서 이제 관청할 때 설립인가를 받고 나중에 이제 등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저 뒤에 등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밑에 동의 요건 산정 방법은 나중에 하세요.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재개발을 할 때 토지동 소유자 4분의 3이잖아요. 그럼 4분의 3 할 때 토지동 소유자가 몇 명인지 계산을 해야 되죠. 재개발할 때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니까 그 사람들을 계산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계산하는 방법이란 얘기예요. 토지동 소유자를 계산하는 방법. 한 필지 토지에 여러 사람이 공유자가 있을 때는 대표하는 한 사람만 토지동 소유자로 본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필지가 있는데 A, B, C가 3명이 공유하면 거기서는 한 명으로만 카운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밑에 보시면 토지에 지상권이 있을 때는요. 토지 소유자 1명, 지상권자 1명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토지 소유자나 지상권자 중에 1명을 뽑으셔야 돼요. 뽑아서 한 사람한테만 토지동 소유자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그 공유했을 때 1명으로 봐야 되고 토지에 지상권자가 있을 때도 1명입니까? 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밑에 3번에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자, 갑이라는 사람이 필지를 5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1명이에요. 5명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어도 필지 수에 관계없이 건물 수에 관계없이 1명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기출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최근엔 조금 안 나오긴 하는데 토지동 소유자를 몇 명으로 계산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꺼냈으니까 재개발할 때 아까 토지동 소유자의 4분의 3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체 면적의 2분의 1인데 여기 전체 토지동 소유자를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1번 필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 토지 가진 사람이 갑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건물 가진 사람은 없고 지상권자가 을이 있었대. 이렇게 이걸 A라고 할까요? A라는 사람이 토지 가지고 있고 자 B가 지상권자래요. 그럼 여기서 몇 명 나오셔야 돼요? 1명 나와야 되는 거죠? 둘 중에 1명을 뽑으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거 보세요. 2번 필지는 지금 여기 C라는 사람이 토지 가지고 있어요. 근데 D가 건물주예요. 건물 가진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각각이죠? 여기 아까 2번에서 토지하고 지상권이 있을 때 뽑는 거지 토지 소유자가 있고 건물 소유자가 있을 때는 이건 2명으로 보셔야 돼요. 이건 2명으로 보셔야 돼요. 건물 소유자는 둘 중에 뽑으시면 안 돼요. 토지도 소유자, 건물도 소유자죠? 소유자가 이렇게 서로 다를 때는 2명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3번 필지는 자, A가 여기 토지를 갖고 있어요. 여기 토지하고 건물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몇 명이에요? 1명. 0명. 한 사람이 2필지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1명을 계산했잖아요. 이렇게. 요거는 2명은 나오셔야 돼요. 3번 필지는 0명이 되는 거야. A라는 사람이 여기서 카운트 했잖아요. 얘가 여러 개의 필지를 가지고 있으면 1명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제 A가 뽑힌 거죠. A가 여기 이제 대표로 뽑혔으니까 얘가 또 다른 필지를 가지고 있죠. 그럼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어도 1명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0명이 나오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를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에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실 거고. 자, 재건축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고 재건축할 때는 각동별 과반수 전체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도 4분의 3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자, 밑에 그 주택단지가 아닌 재건축은 참고로 보시고, 자, 밑에 이제 그 변경인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을 할 때도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 변경인가 할 때는 잘 보세요. 자, 조합이 설립인가를 지금 받았습니까? 네, 재개발은, 아까 재개발은 4분의 3, 2분의 1. 재건축은 각동별 과반수, 전체 소유자 4분의 3, 면적도 4분의 3이죠. 이렇게 동의를 받았다고요. 근데 그 동의받은 내용을 바꾼다는 거예요, 변경. 그럼 변경도 변경인가 받으셔야죠. 근데 변경인가 받을 때는 그 3분의 2라고 되어 있네요, 동의 요건이. 네, 위에 그 4분의 3, 막 4분의 3 이거대로 안 하고 바꿀 때는 위에 처음 설립할 때는 막 4분의 3 그랬잖아요. 네, 근데 변경할 때는 3분의 2만 받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거 좀 한번 보시고. 자, 동의서가 그 아랫줄에 인감 찍어요, 지장 찍어요? 네, 아까 동의를 이제 아까 뭐 재개발할 때 4분의 3, 2분의 1이면 그 요원들, 동의받으러 오신 요원들이 있어요. 그 뭐 OS 요원이라고 하시더라고, 실무가니까. 그럼 이제 그게 그 동의받으러 오신 분들이 이 서면 동의서를 갖고 오죠? 그럼 내가 자필로 이름을 적어줍니까? 그죠? 내가 이제 토지 소유자니까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는다고, 지장. 신분증을 이렇게 복사해서 그걸 갖다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동의서죠? 근데 이제 토지동 소유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 지장을 찍을 수 없으니까 직접 서명을 못 적으니까 그때는 인감, 도장 같은 걸 찍어서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토지동 소유자가 외국인도 많아요. 재개발구에 가보면 일본 교포가 갖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일본 교포니까 일본으로 가서 찍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지장을 대체하게 인감이라는 게 있다. 원칙이 인감이고, 동의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철회. 오늘 동의 철회는 무슨 얘기냐면, 동의를 제가 조합이 이렇게 3분의 3, 2분의 1 동의 받아서 이제 설립인가를 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이 4월 13일이죠? 4월 15일인가? 4월 15일이죠, 오늘이? 근데 오늘 동의했는데 설립인가 신청을 4월 말에 한대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인가받을 때 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그 동의를 철회할 때는 인가 신청 전에 철회할 수 있는 거죠? 네. 인가 신청 후에는 철회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철회를 할 때 철회서를 2통을 만드셔야 돼요, 2통.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기출문인데 동의를 철회할 때는 철회서를 갑이라는 사람이 동의를 여기다 했는데 이 동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동의를 했는데 동의를 제가 철회할 때는 철회서를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관청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자, 시장문서 등으로 철회서를 한 통을 발송을 한다고요. 내용 증명으로. 자, 이게 철회서 1입니다. 자, 철회서 2는요. 자, 내가 동의를 철회하겠다고 하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한 통 보냅니까? 이렇게 철회서를 추진위원 쪽으로도 한 통 보내셔야 돼요. 자, 이게 발송되는 거예요, 발송. 자, 발송을 만약에 제가 10월 1일 날 발송을 했어요, 이렇게. 그럼 발송을 했으면 철회서 1하고 철회서 2가 한 통은 어디로 갔어요? 관청으로 갑니까? 네. 나머지 한 통은 추진위원 사무실로 간다고요. 근데 문제는 철회서를 10월 1일 날 이걸 보냈는데, 발송을 했는데, 시장문수가 이거를 받았어요. 받아서 다시 이게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내가 통지해줘요, 통지 이렇게. 철회서가 들어왔다고 알려준다니까요. 근데 여기 10월 5일이에요. 자, 지금 보세요. 10월 1일 날 철회서 1을 발송을 했습니까? 시장문수한테? 네. 근데 이거 받아서 철회서가 들어왔다고 이거를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통지해준다고요. 근데 그 10월 5일 날 통지해줬다고요. 그리고 이 철회서 두 번째가 10월 1일 날 발송이 됐는데 이게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도달된 날짜가 10월 7일이다. 이렇게. 그러면 어느 날짜에 추진위원회가 철회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거. 10월 5일 날 먼저 알 수 있죠? 10월 7일 날은 이틀 뒤에 안 거죠? 네, 철회서가 이렇게 왔으니까. 10월 7일 날 알았고, 이건 10월 5일 날 먼저 알았죠? 관청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니까요. 철회서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그럼 요 10월 5일하고 7일하고 어느 날짜가 더 빨라요? 5일이 더 빠르죠? 이게 철회 효력 발생이에요. 효력 발생일이 언제냐는 얘기 이렇게. 거기 보세요. 빠른 날이죠, 빠른 날? 그래서 그 철회를 할 때는 거기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토지동 소유자가 인허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그럼 철회도 동의랑 똑같은 요건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름 쓰고 지장 찍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분증 붙여주고. 그다음에 철회서를 내용 증명으로 2통을 만들어요. 한 통은 동의의 상대방 추진위원회 쪽으로 보내는 거고, 나머지 한 통은 시장문수 등한테 발송을 합니까? 네, 발송을 2개를 했잖아요. 그럼 시장문수 등은 철회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철회서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접수 사실을 통지한다고 됐습니까? 이 통지 날짜가 아까 며칠이에요? 10월 5일. 10월 5일이죠?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동의의 상대방이 추진위원회가 받은 날을 10월 7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어느 날짜에 효력 발생하냐? 철회 효력 발생이냐? 네, 10월 5일 날 빠른 때 발생한다. 이렇게. 추진위원회가 관청으로부터 통지받은 날도 있고, 그리고 직접 철회서가 도달된 경우도 날짜가 있습니까? 있어야죠. 네, 보냈으니까 도달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게 그대로 기출문제예요. 요거 10월 1일 날 발송을 했는데 시장원수가 받아서 추진위원회 쪽에 동의 상대방한테 통지한 날이 10월 5일이고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철회서가 도달된 날짜가 10월 7일일 때는 어느 날짜에 효력 발생하는 거냐. 철회의 효력 발생일. 자, 넘기시고. 자, 일단 철회를 두 통을 보낸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철회서를 두 통을 보낸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양가로 조합의 성립은, 조합은 법인으로 성립되는 거죠. 아까 설립인가를 받고 등기까지 해야지만 성립되기 때문에 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이 법인으로, 이 공법상 사단법인으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조항이 없을 때는 민법의 사단법인 쪽을 준용한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3번, 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3번, 4번. 자, 우리 3번, 4번은 자, 조합원이 누가 조합원 되는 거냐. 조합원, 자, 저기 재개발 조합할 때 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 조합원지를 주는 거야. 재건축은 동의 안 한 사람은 조합원지를 안 주는 거. 자, 우리 조합원은 아까 재개발할 때요. 거기 토지 등수요자라고 돼 있죠? 근데 재건축은 토지 등수요자로서 사업에 동의한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조합원이 돼야지 나중에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을 할 때는 거기 보니까 토지 등수요자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여기 뒤에 동의한 자란 말이 없잖아요. 그럼 재개발 구역 안에 모든 토지 등소유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조합 설립 4분의 1, 4분의 3, 2분의 1에 반대했더라도 모두 조합원 되는 겁니까? 네, 되고 나서 나중에 사업에 계속 반대하면 나중에 나가시는 거예요. 일단 조합원지를 주는 거예요. 조합 설립됐을 때. 근데 재건축은 여기 모든 토지 등소유자가 아니라 토지 등소유자로서 아까 우리 재건축 조합 설립할 때 각동별 과반수 전체 4분의 3, 4분의 3 있었죠? 네. 거기 사업에 동의한 사람. 재건축 조합 설립할 때 사업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동의 안 한 사람은 나중에 조합원지를 받지 못하고 나중에 현금 청산되는 거예요.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하면 현금 청산이 되는데 이 사람은 조합원지가 없는 상태로 가셔야 돼요. 재건축 조합 설립 시에 조합원지가 없습니까? 네. 조합원지가 없는 소유자 이렇게. 근데 재개발 사업은 반대했더라도 일단 조합원지를 주는 거예요. 그 조합원지를 가진 소유자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마음은 둘 다 반대하고 있죠? 뭐 찬성한 사람은 당연히 조합원 되는 건데 반대한 사람을 재개발 사업은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조합원지를. 그래서 반대했더라도 일단 조합원지를 주면서 사업을 이끌고 나가는 거고 재건축은 조합 설립 직후에 동의 안 한 사람들은 바로 조합원지를 안 주고 그냥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조합원지가 없는 소유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나중에 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앞 사람이 조합원지가 없잖아요. 그런 아파트 물건을 사시면 그거는 나중에 매수인이 조합원이 안 되는 거죠. 앞 사람이 조합원지가 있는 걸 보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 사시면 잘못하면 조합원지를 못 받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물건은 잘 사셔야 되고 재개발을 가급적이면 사세요. 재건축은 이렇게 조합원지가 없는 사람 있잖아요.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 그럼 동의 안 한 아파트 소유자는 조합원이 아닌 거예요.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유자예요. 앞으로 현금 청산을 받을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뭣도 모르고 지가 물건을 막 팔어. 근데 부동산에 대고 이 사람도 조합원이나 막 그런다니까요. 그런 단순한 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4번에 그 조합원 지위의 이전. 자,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조합원 지위가 언제 이후로. 자, 지금 제가, 일단 조합원 지위가 있습니까? 아까 재개발은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 모두 조합원이에요? 네. 재건축은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조합원 지위가 있는 사람이 그 재개발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를 파신다고요. 매매로 팔 수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그 조합원 지위가 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승계. 자, 여기 잘 보세요. 거기 보면 원칙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 조합원, 재건축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조합 설립 인가 후 양도나 증여 등으로 팔아요, 다른 사람한테?
팔면 조합원 권리,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조합원 권리를 취득한 자도 조합원이 된다. 매수인이 조합원지를 넘겨받는 거예요. 자, 제가 재개발 조합원, 재건축 조합원이에요. 그럼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 뭐 연립이든 아파트든 이걸 내가 판다고요. 팔면 소유권이 넘어가죠? 네. 그럼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조합원 지위도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밑에 보면 투기 과열지구라는 데가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서울시 투기 과열지구예요. 청주 투기 과열지구 아니죠? 네. 차이가 나잖아요. 투기 과열지구 같은 서울일 때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자,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사람이 조합원이 안 된다. 이렇게 써 있네요. 이 조항이 무슨 얘기인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매매로 팔았을 때 소유권만 넘어가지 조합원 지위를 안 넘기겠다는 거예요. 조합원 지위를 못 넘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잘못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서울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지금 재건축은 언제부터래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입니까? 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빠른 거예요? 재건축이 더 빠르다고요. 재건축 아까 우리 조합원이 제가 된 거예요. 사업에 동의해서. 그럼 재건축 조합원지를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매매로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매매로 팔 수는 있다는 거예요. 매매는 되는데 매도인의 조합원지가 못 넘어간다고요. 그럼 그렇게 잘못 사시면 그것도 조합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앞 사람이 조합원지를 지금 못 넘겨주기 때문에. 근데 재개발은 여기가 아니라 더 늦게 하겠다는 거죠. 사업 시행 계획도 괜찮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나와서 여기 철거 들어가는 요 시점부터 못 팔게 하겠다는 거예요. 매매가 됐을 때 조합원지를 못 넘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조합 설립 이후에 사셔도 돼요? 네. 재개발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연립을 사시라고요. 사시면 조합원지를 넘겨받는 거예요. 서울 같은 투기과열지구도 관리처분기 인가 후부터이기 때문에. 근데 재건축 물건을 잘못 사시면 재건축은 조합원지를 샀죠. 샀는데 내가 매매로 샀어. 그럼 소유권은 넘어옵니까? 아니요. 소유권은 넘어온다니까요. 소유권은 넘어오는데 조합원 지위가 안 넘어온다고요. 조합원 지위가 안 넘으면 나는 그냥 조합원 지위를 못 받는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얘도 현금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건축은 아까 처음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은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소유자인데 사업에 동의 안 하면 조합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현금 청산되는 거고 내가 조합원이 됐어요. 동의해가지고 조합원이 됐는데 이걸 지금 매매로 판다고요. 조합원 지위를 이거를 못 넘겨주죠. 매매로 팔았는데 조합원 지위가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할 게 재건축인데 지금 보십시오. 재건축은 자 일단 동의 안 하면 이 소유자가 조합원이 안 됩니까? 네. 그럼 걔네들 일단은 빼버리라는 거. 걔네들은 조합원 지위가 없으니까 빼버리는 거고. 그러면 조합원이 됐어요. 조합원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았다고 매매로 팔았어요. 매매는 되는 거야? 네. 매매는 되는데 이 조합원이 매매로 팔으면 그 아파트 소유권은 넘어갈 거 아니에요. 매수인한테. 네. 근데 매수인이 조합원지를 못 받는다고요. 네. 그게 소위 말하는 그 깡통조합원이라고요. 깡통조합원, 깡통찬 조합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조합원지를 넘겨받지 못하고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라고요. 그렇죠? 네. 그럼 그런 사람한테 또 그걸 사. 그럼 이 사람 조합원지가 없는 소유자죠? 그럼 그 사람한테 사는 사람들도 조합원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자꾸 사고가 터진다고요. 앞에 놈이 조합원지가 없는 거를 그걸 또 산 거예요. 그 아파트 샀을 때니까요. 그러면 재건축 조합원지를 못 받죠. 소유자는 되는데 조합원지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따위로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폐지시켜야죠. 그냥 조합원지를 매매로 팔면 넘어가면 되죠. 넘어가면 되잖아. 왜 못 넘기게 해,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투기과열지로 묶어놓고, 언제 이후부터는 매매가 됐을 때 조합원지가 안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오늘 시험 끝나고 나면 점심 먹고 청와대에다가 올리세요, 글. 이렇게 만들지 말라고. 공부하기 너무 힘들으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재개발은, 아까 조합 설립에 반대해도 조합원 됩니까? 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점도 여기가 아니라 매매로 팔았을 때, 여기까지 넘어와서 매매로 팔면 조합원 지위가 안 된다는 건데 재건축은 여기서부터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조합 설립부터 여기 조합원이 아파트나 연립을 팔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못 받는다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건축은 이런 거를 잘못 넘겨서 팔면 다 조합원 안 되는 거예요. 잘 사셔야 된다고요. 잘못 사시면 다 저기 깡통 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재건축 조합원은 일단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입니까? 네,
동의한 자. 그럼 이 사람이 동의한 진정한 조합원이다. 앞에서 지위가 있으면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요거를 매매로 팔았을 때, 매매로 팔면 요거 매수인이 생깁니까? 매수인이 앞사람 조합원 지위를 못 받는다고요. 매수인이 정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못 받는 거예요. 언제부터? 조합 설립 인가부터 이렇게. 재개발은 관리처분기의 인가부터. 그래서 거기가 그 시점을 시험 볼 때는 재개발을 만약에 조합 설립 인가로 하시면 안 되겠죠? 재건축이 조합 설립, 그러니까 언제부터 조합원 지위를 못 받는 경우가 되는 거냐? 투기과열지구에서. 그래서 그거를 좀 확실하게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거 조합원 지위 이전 요즘 뉴스에 많이 나와요. 서울시 이렇게 부동산 뉴스 나오다가 이 재개발은 조합 설립 되시면 조합원 지위를 못 받습니다. 매매했을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기 인가니까 지금 아직 관리처분기가 안 나오시면 파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우리 청와대 대변인 요때 사신 거잖아요. 관리처분기 인가 일주일 전에 사셨다고요. 청와대 그 김의견 대변인이 관리처분기 인가 나오기 일주일 전에 샀다니까요. 그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어요? 있죠. 관리처분기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됐다니까요. 알고 산 거죠. 누가 봐도 알고 산 거죠. 정황 자체가. 그죠? 그 사람 분양 신청도 했어요. 24평짜리 받고 33평 받겠다고 신청 넣었잖아요. 근데 자기는 한 게 아니래. 부인이 했대잖아요. 그런 뻥을 치고 다니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지금 산 거 자체를 뭐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거짓말 하니까 문제라고요. 자기는 한 적이 없대, 이렇게. 거기 자기 이름이 사인이 들어가 있는데. 대출 서류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나중에 이제 조사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샀으면 샀다고 하죠, 이렇게. 좌든 우든 간에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 못한 사정은 있겠죠.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할 때, 그 사람이 옛날에 신문기사 어디 썼는지 아세요? 한겨레 신문 기자잖아요, 그 사람이. 재개발 사업은 세입자의 피를 빨아먹는 거다,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옛날 기사가 그랬었어요. 한겨레 신문 기사 쓸 때, 재개발 재건축은 서민들을 죽이는 정책이고, 세입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거니까 없애라 말이에요. 리모델링 이런 걸 하라고 그랬었는데, 지가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게 이렇게 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일관되게 가든가, 공직자인데. 자, 그리고 뒤에 가보시면 이제 뭐 임원, 뭐 총회, 대위원회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시고, 일단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니까요. 그 뒤에 뭐 임원, 뭐 조합장, 이사감사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건 옛날에 보신 거랑 거의 유사하고요. 자, 넘기시면 나머지 분들은 참고로 보시고, 자, 뒤에 이제 101페이지로 오보십시오. 자, 사업시행 계획의 인가고시. 자, 아까 조합에는 조합원 지위를 얻는 사람, 동의하는 사람, 아니면 모든 재개발은 모든 사람이 조합원 됩니까? 네. 재건축은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 된다. 그럼 그 조합원이 자기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집을 매매로 팔 수 있습니까? 네. 근데 그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못 넘겨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시점이 다르죠. 재건축 개발 시점이 다르다. 그거를 매매로 팔았을 때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못 받는 경우가 재개발이 더 빠른 거예요. 재건축이. 네.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고, 재개발은 관리처분기 인가 후에는 사시면 안 돼요. 그럼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사시면 조합원 되는 거예요? 네. 되는 거잖아요. 그죠? 관리처분기 인가 일주일 전에만 사시면 된다고요. 그 대변인처럼 사시면 돼요. 그 사람은 법적으로 정식 조합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 조합원 지위를 승계 받으신 겁니다. 자, 101페이지로 오시면 6번에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고시. 자, 우리 사업시행계획은 아까 조합이 설립이 됐네요. 그럼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만들어서 관청한테 인가받으러 가는 거죠. 가야죠, 이렇게. 요 안에 이제 설계도, 자금계획, 건물의 배치계획 같은 거. 자, 요거 한번 보시면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자,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만들어서 정관 같은 서류를 넣어가지고 시장군수한테 제출해서 인가까지 받아야 된다. 자, 인가권자가 누구라는 건가요? 시장, 군수 등의 인가라는 거죠. 뭐 조합 같은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만들어서 관청한테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서 인가까지 받으시고, 자, 밑에 변경 폐지할 때도 인가를 받으시고, 자, 인가 여부는 뭐 60일 안에 통보가 온다. 자, 이제 밑에 2번 좀 보세요. 사업시행 인가 받을 때도 조합원 총회를 미리 열어서 동의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거기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아니면 뭐 변경하거나 중지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조합원의 얼마 동의예요? 과반수 동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과반수. 그럼 정리를 해보시면, 아까 우리 저 추진위원회 만들 때 과반수였었죠?
아까 우리 추년에 만들 때 재개발 조건축 안 따지고 과반수잖아요. 2분의 1 초과하는 동의만 받으시면 돼요. 자, 조합을 설립할 때는 과반수가 아니었죠. 재개발은 4분의 3, 2분의 1. 재건축은 각동별 과반수고 전체가 4분의 3, 4분의 3이잖아요. 이 조합이 제일 조합 설립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업시행계획은 다시 과반수입니까? 이걸 만들면 조합원한테 다 이렇게 돌리라는 얘기, 돌려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인가신청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관리처분계획도 과반수예요. 미리 알아두세요. 그럼 대부분 다 과반수죠? 네. 과반수 사업시행계획을 만들면 조합원의 과반수 통과가 되면 인가받으러 가시는 거라고요. 거기 지금 보면요. 변경 중지도 과반수입니까? 네. 그렇죠? 네. 변경 중지 폐지할 때를 포함해서 조합원 총회를 넣어서 과반수 동의를 얻는 게 원칙이다. 원칙만 보세요. 원칙. 그 예외로 내려가시면 또 복잡해져요. 동의는 그냥 과반수만 받으시면 돼요. 과반수. 그 예외에서 그 기억해 보시면요. 아까 토지동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왜 했어요? 거기 20명 미만인 거 있었죠? 네. 그거 또 나왔네. 토지동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라서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동 소유자가 재개발할 때는 그 동의가 그 4분의 3과 2분의 1처럼 또 바뀌어요. 근데 그건 뭐 20명 미만인 경우니까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볼게요. 내용. 사업시행계획에는 토지용계획 건물의 배치 계획 들어갑니까? 아파트 동배치. 그리고 공사 이제 설계도니까. 뒤에 가보시면 뭐 주민의 이주대책, 세입자 주거대책이 있고, 자, 교육환경 보호도 있고, 거기 보시면 설계도, 자금계획, 빗물처리계획 이런 거 있습니까? 또 이제 사업하는 기간 동안 이제 범죄가 생길 수 있으니까 범죄 예방대책 이런 게 사업시행계획이에요. 한마디로 공사에 관한 사항, 공사 이렇게 공사하겠습니다. 주변에 학교도 보호하면서 공사하겠습니다. 설계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파트가 평수대가 확정되는 거예요. 몇 평대 짓는 거 설계도에 따라서 뭐 24평 몇 개, 30평대 몇 개 이런 게 아파트 건설되는 게 확정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 들어가시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분양자 들어가면 분양. 자, 무슨 뭐 분양 설계라든가 또는 뭐 분양 대상자 이름 이런 거. 아까 우리 분양 대상자는 어디서 받으셔야 돼요? 분양 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짜게 되는 분양신청을 먼저 받아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분양자 들어가시면 무조건 안 되고 아니면 추가 부담금 이런 거. 이게 추가 부담금이란 말 쓰는데 자, 우리 추가 부담금도 언제 확정하는 겁니까? 관리처분계획 할 때.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 얼마 내라. 또 분양을 누구한테 해줄 거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니까 분양자하고 추가 부담금은 사업시행계획이 아니다. 사업시행계획에는 설계도, 자금계획, 공사할 때 어떤 식으로 범죄 예방을 할 건지 그런 게 들어가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또 공람. 자, 14일 정도 이상 공람을 시켜라. 자, 뭐 이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아까 기본계획 만들 때는 14일, 정비계획 만들 때는 30일. 자, 사업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받을 때는 다시 또 14일. 주민의견을 듣고 관리처분계획은 30일이에요. 여기 이제 계획마다 주민의견을 듣고 가시는 거니까 한번 살짝 보시고 자, 그 협의는 이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200m 안에 교육시설 학교가 있을 때는 자, 좀 전에 여기 인가한다고 그랬었죠. 인가를 하죠? 관청이? 아유, 관청이 사업시행계획 올라오면 인가를 내주잖아요. 인가 내주는데 해당 장소로부터 200m 한 학교가 있으면 교육감하고 협의해서 인가 내주라는 거예요. 그 예를 교육환경 같은 거 이렇게 지장을 주지 않을까봐 200m 안에, 100m가 아니죠. 200m 안쪽으로 학교가 있으면 교육감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없을 때 인가를 내주라는 얘기잖아요. 읽어보시면 되고, 자, 6번은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6번. 자, 6번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그 재개발 사업할 때 아까 우리 상업지역도 있었습니까? 네. 있었죠. 그러니까 재개발이 상업지역, 공업지역 사업을 하는데 그거를 밑에 지정개발자가 사업하다가 사업을 중간에 부도를 내버리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럼 상가 분양받은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받은 사람들이 피해보죠. 그래서 피해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사업비의 100분의 20 정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돈을 좀 내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재개발 사업을 아까 무슨 사업할 때예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재개발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피해볼까봐 거기 지정개발자가 토지동 소유자가 사업하다가 사업을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공사를 중단한다니까요. 가끔 뉴스에 나오죠.
재개발 상가를 하다가 그 상가 짓는 놈이 돈이 없으니까 중단해버려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 상가 분양받은 사람들이 피해보니까 그 피해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뭐 하신 겁니까? 사업비를 받아놓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끝나면 그 마지막에 이제 공사 끝난 다음에 청산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되고 나면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문제가 터지면 그 돈으로 분양받은 사람한테 이렇게 돌려주는 거고 일정 금액을 피해받은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자, 요거는 지금 어떤 사업일 때 얼마큼만 내시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할 때 돈 내시는 거죠? 네.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할 때 거기 100분의 20 정도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도는 별로 중요한 거 없습니다. 뭐 리모델링 같은 거를 포함해서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 수도 있다. 그 아래요. 103페이지 보시면 나중에 제가 해드릴 건데 우리가 저기 용적률이 높아지면요.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많이 받으면 소형 아파트를 져서 일부를 임대 아파트로 지어야 돼요. 아까 제가 재건축할 때는 임대 아파트 있는 게 원래 없었죠. 재개발할 때는 15%, 재건축은 임대 아파트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해당 거기 103페이지 보시면 그 소형주택 건설 의무라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런 거는 용적률이 높아진 거예요. 평상시 200%를 이렇게 하다가 어떤 사업 과정에서 용적률을 250% 높여줬다고 이렇게. 그럼 높아진 용적률에서 일정 비율을 소형주택으로 줘서 이걸 임대아파트로 짓는 거예요. 재건축이 요조항 적용받으면 임대아파트가 들어가요. 근데 용적률이 높아지지 않으면 그럼 이런 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건축 재개발에서 자 재개발 사업은 그냥 평상시에 임대아파트 줘야 됩니까? 15%. 재건축은 그게 없어요. 그 다음에 용적률이 높아지는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이 바뀌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용적률이 높아진 중에서 일정 비율을 소형주택으로 진다면 이걸 임대아파트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있으니까 거기 보면 그 1번에 재건축은 30% 이상 50% 이하고 재개발은 50%에서 75%까지입니까? 그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재개발은 최대 50%, 재건축은 재건축이 50%, 재개발은 최대 75%까지 임대아파트를 지으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뭐가 됐을 때 용적률이 높아져서 아파트를 100개를 더 짓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더 짓게 되면 재개발은 75%니까 75개까지. 재건축은 50%입니까? 그러니까 다 50개까지를 임대아파트를 지으라는 얘기예요. 소형 앞 사이즈로 빼가지고. 근데 요거는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용적률이 뭐가 됐을 때? 증가됐을 때. 그럼 용적률이 안 증가되시면 이런 거 적용 안 하는 거야? 그럼 아까 그냥 일반적으로 가서 재개발은 15%, 그 다음에 재건축은 없는 거예요. 임대아파트 있는 의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관리처분으로 넘어가시는데, 그, 뒤쪽에 이제 105페이지로 오시면, 뭐 정비사업의 특례라고 그래서, 뭐 정비구역은 분할과 결합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3번 좀 보세요. 자, 우리 3번 사업을 할 때는, 자, 우리 가난한 지역이 두 군데가 있어요. 자,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사업은 가난한 지역이에요. 그럼 가난한 지역일 때는 철거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임시 거주지나 융자활선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까? 네,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게 재건축 사업은 의무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게 임시 거주지를 해주거나 이사갈 수 있게 융자활선을 하여야 한다. 그 아랫줄에 보니까 그 재개발 사업, 개선 사업 같은 거 할 때 임시 거주지를 위해서 누구 땅을 사용할 수 있어요? 국가나 지자체, 공공단체, 공기업 땅도 사용할 수 있고 개인 토지까지 사용할 수도 있다.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3번, 4번을 읽어보시고 그 뒤쪽에 이제 그 수용과 매도 청구는 반대한 사람을 정리하는 절차니까 재개발 사업은 수용, 재건축 사업은 매도 청구. 이건 나중에 한번 해드릴 테니까 이건 넘어가시고 뒤쪽에 이제 저기를 한번 보세요. 예, 관리처분으로 넘어가셔서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관리처분은 아까 여기 보세요. 자 사업시행 인가가 나오면 120일 안에 분양 통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네, 편지를 먼저 보낸다고요. 그 편지 안에 분양 신청 기간 써 있고 추가 부담금을 얼마로 내야 된다 이렇게 예상 금액이 써 있다고요. 그럼 내가 이제 그 돈을 낼 수 있으면 요 신청 기간이 아까 있었죠.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정해지는 거. 그거부터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분양 신청 그 1번 밑에 양가로 1번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120일 안에 법정된 내용인 추가 분담금하고 분양신청 기간을 토지동 소유자한테 통지합니까? 통지. 통지를 120일 안에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일 때 조합원의 통지가 가면 그 통지서를 뜯어보면 그 안에 이제 추가 분담금이 얼마 들어간다. 20평대 신청하시면 추가 분담금 얼마 이렇게. 30평대 신청하시면 얼마 내시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큰 평수 신청하시면. 그리고 분양신청 기간이 밑에 써있죠.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정해지면 그 기간에 제가 분양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한번 정리가 들어가셔야 돼요. 자, 뭐냐면 거기서 보세요. 미분양자에 대한 조치. 자, 분양신청을 아까 우리 조합원이 1000명이 있었어요. 1000명. 그 중에서 분양신청을 받아보니까 분양신청을 한 사람이 900명이고 분양신청 안 한 사람이 지금 100명이 생긴 거예요. 그럼 분양신청을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분양을 안 받겠다는 의사 표시한 거죠? 네, 분양을 막판에 포기한 사람들이니까 현금 청산. 근데 재개발 사업은 수용. 재개발 사업은 그 재개발 아파트 매매 시세가 있으면요. 거기 80%밖에 안 주는 거예요. 수용은 80%예요. 그리고 재건축 매도 청구는 90%까지 주는 거예요. 매도 청구라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줘요. 거기 보시면 거기 미분양자 조치, 분양 신청 안 하는 사람, 했다가 철회한 사람, 제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안에 먼저 가격 협의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가격 협의할 때 재개발은 매매 시세 80%, 재건축 사업은 매매 시세 90% 금액으로 협의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자, 제가 분양 신청을 제가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제가 재개발 하다가 재건축 하다가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분양 신청 기간 끝난 다음에 90일이 아니라 관리처분 계획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 출발점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나오는데 한 3개월 걸리면 3개월 기다리셔야 돼요. 그 인가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안에 가격 협의를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재개발 조합이 분양 신청 안 한 사람 찾아가서 내가 시세 80% 주겠다. 우리한테 넘겨라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재건축은 가격 협의를 시세 90%로 협의하는 거예요. 주변에 매매 시세는 안 줍니다. 그러니까 분양 신청 안 하면 현금 청산을 받을 돈을 좀 조금 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협의가 안 됐죠. 너무 작아서. 그러면 거기 90일 지난 다음에 밑에 뭐예요? 협의가 안 됐어요. 안 판대요. 그 금액으로 도저히 못 팔겠대요. 그러면 그 다시 그 60일 기간을 정해서 수용 절차입니까? 강제로 뺏는 절차. 시세 80% 금액으로 강제로 뺏기는 거고 매도 청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세 90%로 협의해 봤는데 협의 안 해줍니까? 사인 안 하면 그거는 매도 청구 소송을 해서 재판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수용 재결이 강제로 빼는 절차가 된다는 거예요. 재건축은 이게 매도 청구 소송을 하셔서 재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판결문을 시세 90%로 넘겨라 이렇게 받으면 매도 청구도 강제로 뺏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변호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수용 재결에는 변호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변호사가 소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매도 청구가 들어갔을 때는 시세 90% 금액으로 사주겠다 이렇게 90일 협의해 봤더니 안 되는 협의가. 그럼 60일 정도 이내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로 뺏는 것. 자, 이게 지금 뭐 한 겁니까? 분양 신청 안 하는 사람을 정리하는 방법이죠. 일단 어려우시면 90일, 60일은 생각하지 마시고 재개발 사업은 수용, 재건축 사업은 매도 청구 절차를 진행을 해서 그 사람들의 재산을 돈 주고 뺏는 거예요. 근데 그 주는 돈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뒤에 보면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 좀 보세요. 내용. 자,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에는 거기 지금 그 분양 설계, 분양 대상자의 주소, 분양 대상자별 앞으로 분양받을 건물의 추산액, 또 분양 대상자가 종전 토지 건물을 감정평가해서 그 가격도 적습니까? 또 그 아랫줄에 보시면 조합원들의 부담 규모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이게 분양 관련된 거. 분양 관련되고 돈 내고 이런 것들은 다 관리처분 계획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여기는 쓸데없이 뭐 설계도 들어가시면 안 돼요. 설계도는 아까 사업 시행 계획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거 의미를 좀 파악하시고. 자, 밑에 이제 양가로 이번에 일반 기준은 관리처분 계획으로 아파트를 몇 개 받을 거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관리처분 계획으로 아파트. 자, 제가 하나 있으면 하나 받는 건가요? 그게 원칙이죠? 한 사람이 5개 있으면요. 하나 받는 게 원칙인데 5개를 다 받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걸 보셔야 돼요. 거기 뒤에 가보시면 그 10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1세대주나 1인이 하나 이상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다. 하나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대죠.
그럼 한 사람이 주택을 5개를 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에 참여한 거야. 그럼 일단 재개발은 그만두고 재건축을 보셔야 되는데, 그 뒤에 가보시면, 일단은 그 B번에 보시면 3주택을 받는 게 있고요. D번에 오시면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이라고 돼 있죠. 이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자, 이겁니다. 이거 보시면. 자, 여기가 지금 저 과밀억제권역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자, 과밀억제권역이 여기 서울, 이쪽에 인천, 그 다음에 경기도, 나머지는 그냥 경기도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경기도. 그럼 서울, 인천, 경기도가 이게 과밀억제권역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방은요? 그래서 강원도라든가 충청도 지방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죠, 이렇게. 과밀억제권역이 외지역이다, 외지역, 이렇게. 그럼 지금 거기서 뭐라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5개 가진 상태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는 거예요. D번에 보시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근로자 숙소로 쓸 때 국가나 지자체가 받아갈 때는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받아가네. 그렇죠? 그러면 서울 같은 데는 과밀억제권역 2잖아요. 거기 말고 과밀억제권역 아닌 지역입니까? 그러니까 지방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면 5개 가지고 있으면 5개를 다 받는 거야. 일단 재건축할 때. 재개발은 적용하지 마시고.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재건축할 때는, 자, 밑에 B번.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3주택 이하로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재건축할 때는 3주택 이하로 받으시라고요. 3주택 이하요. 그런데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을 때는 위에를 3주택 이하를 못 받고 하나 받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가 과밀억제권역입니까?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택을 5개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5개. 그럼 과밀억제권역 외지역은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받아요? 네. 5개 다 받고, 네. 과밀억제권역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서 3개 받으라고. 네. 그런데 서울은 또 투기과열지구가 묶여있다니까, 이렇게. 서울은 여기가 투기과열지구라고요. 투기과열지구죠? 네. 여기 인천은 투기과열지구 아닌데? 경기도도 투기과열지구 아니라고요. 좀 투기과열지구는 서울만 묶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분당도 있고 그런데 간단하게 서울. 그럼 인천하고 경기도는 투기과열지구 아니면서 과밀억제권역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가 경기도나 인천에서는 3개 받죠? 그럼 아까 5개 있는데 3개 받으니까 2개는 현금청사 받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네? 그럼 한 사람이 5개 있으면 1개만 받고 나머지 4개가 현금청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건축 사업이라고요. 그러면 재개발은 적용하시면 안 되죠. 재개발은 그냥 무조건 5개 있으면 하나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10번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한 사람이 2개로 쪼개받는 게 돼요. 자, 지금 제가 B번하고 D번은 한 사람이 5개 가진 겁니까? 그랬을 때 해석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B번하고 D번 한 사람이 5개 있을 때 과밀억제권역 아닌 재건축일 때는 지방에서는 5개 다 받고, 과밀억제권역 안에 들어가서 재건축을 하면 3개를 받다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몇 개 받는 거야? 하나 받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석하시고, C번은 뭐냐면 C번은 재건축, 재개발, 과밀억제권역 따지지 마시고요. 한 사람이 주택을 60평짜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4평 받고 24평 쪼개받을 수 있을까요? 된다니까요, 그게. 거기 지금 C번은요, 2주택을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주택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2개로 쪼개받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재건축, 재개발 다 되는 거야. 서울도 되는 거야, 서울도. 자, 이 상황은 뭐냐면, 한 사람이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종전 토지나 건물 가격이 높거나, 종전주택 면적이 커요. 거기 쓰세요. 종전 토지 건물이 가격이 10억이에요, 10억. 서울에 10억짜리 종전 주택을 갖고 있다고요. 아니면 서울에 옆에 주택의 면적이 60평짜리가 있다. 내가 아파트가 60평이 있다니까요. 그럼 나중에 재개발 사업 끝난 다음에, 재건축 끝난 다음에 60평짜리 아파트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30평대를 하나 받고, 나머지 평수가 좀 남아있습니까? 네. 60평에서 네. 32평을 빼면 나머지가 남잖아요. 네. 그거로 24평을 받는다고요. 그게 하나 더 받는 거는 60제곱미터 이하가 이게 24평으로 보시면 돼요. 분양평수 24평이라고요. 네, 전용 60제곱미터니까 실제 분양평수는 24평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한 사람이 종전주택 가격이 10억이다. 그럼 6억짜리 받고 3억짜리 하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작은 거로. 60 이하로. 그렇게 받으면 돈 1억 남으면 그건 현금 청산되는 거예요. 아니면 종전 사이즈가 크면, 종전 사이즈가 60평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럼 32평 받고 24평 또 받습니까? 네. 남는 평이 또 있네? 그거는 돈으로 받으시면 된다고. 이렇게 쪼개받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10원은 한 주택자가 종전주택 토지 가격이 금액이 크거나 종전주택 면적이 커요? 네, 그러면 쪼개기로 2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받는 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로 작은 평수 받으시라는 거예요. 네, 그 작은 평수 또 뭐 3년간 전매 금지라는 게 있고, 자, B번하고 D번은 한 사람이 5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적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쉽지가 않은 조항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어려운 거 많이 배우셨어요. 뭐 자녀분이 있으면 일반 분양하시고 그 30일짜리 관리처분 계획은 요거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절차는 그 뒤에 써 있죠. 마지막 절차 그 뒤에 뭐 철거 이렇게 하시고 나서 뒷째 가보시면 거기 113에 보시면 그 준공인가 공사 완료 고시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중간에 뭐 지분형 주택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시고 거기 준공인가 공사 완료 고시 이렇게 해서 공사 끝나면 시장운수 등할 때 준공인가 받고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 그 밑에 줄에 다음 페이지 지체 없이 측량과 분할을 해서 자, 대지나 건물을 조합원들한테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해주는 겁니까? 네. 효력 발생일은 무슨 날이에요? 다음 날. 다음 날에 새 아파트를 조합원들이 취득을 하고 일반 분양 받은 사람 있었죠? 지금 일반 분양은 관리처분 계획 나오고 나서 이 철거 공사 직전에 일반 분양을 했는데 아까 그 홍계동 그 해링턴이 일반 분양으로 300개가 나왔다고요. 그걸 다 그게 처음에는 저기 분양이 됐어요. 그거 처음에 신청을 해가지고 일반 분양 받은 사람들이 계약금을 안 내고 포기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딱 일반 분양 당첨되고 나서 2주 안에 계약금을 넣으셔야 돼요. 근데 계약금을 안 낸 사람이 170명이래요. 일반 분양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9억 정도나 뭐 10억에 나온 일반 분양을 다 포기했어요. 나머지 130명은 일반 분양 받으신 거고. 300개, 아까 170개가 남았죠. 네, 그거 이제 계약자들이 계약 포기했으니까. 일반 분양 계약자들이. 그럼 이제 그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순위 분양이라는 거예요. 그건 청약통장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 또 사람들이 좀 모인대요, 요즘에. 그거 이제 분양 대금이 얼마인지는 좀 봐야 되는데, 기존 일반 분양가보다 좀 낮게 해주면, 뭐 조금 이제 가격 조정을 해서 해주든지 이렇게 하셔서, 그리고 나중에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1억 정도는 2년 후에 올라갈 것 같은데, 안 올라가면 말고 뭐 내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저도 돈 있으면 이런 거 하나 하겠어요. 그죠? 이거는 청약통장 없이 그냥 신청하시면 돼요. 집이 있어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녀 물량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거의 분양을 포기한 거 나온 거니까, 이런 것들을 했다가 나중에 한 뭐 5천에서 뭐 1억 올르면 그때 파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좀 복잡한데 좀 전체적인 틀을 좀 잡아두시고 집에 가서 한번 순서 정도를 좀 보시면서 너무 강론으로 들어가시면 어려우시니까 자, 이렇게 마무리 하시고 다음 주에는 건축법 하시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